예, 안녕하세요. 2023년 메타버스 랩 전문가 세미나 메타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 강의를 맡은 도창이라고 합니다. 저는 디지털 산업 정책 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 전에 미디어 미래 연구소라는 곳에서 그리고 대학원 다니던 시절부터 미디어 산업 정책과 관련된 일을 쭉 해왔습니다. 예, 여러분께 강의를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이제는 저희에게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다른 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뭐 메타버스 서비스를 그렇게 활발하게 이용하는 편은 아니고, 그리고 또 메타버스라는 것이 아직까지 보편적인 플랫폼이라고 하기에는 뭐 저희가 흔히 이용하는 OTT라거나 아니면 SNS라거나 이런 서비스들에 비해서는 또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에게 익숙한 매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메타버스의 개념이나 그리고 사용되고 있는 영역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1시간 정도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목차를 이제 5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디지털 대전환과 메타버스라는 도입부이고요. 이 메타버스라는 것이 사실 활성화하게 된 계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디지털 대전환,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디지털화되어가는 과정에서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나 어떤 이 서비스의 형태는 사실 대단히 새롭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거의 한 30여 년 전부터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메타라는 개념은 뭐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미 보편적으로 쓰여왔던 용어였는데 이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건 원래 뭐 제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면서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변화의 양상 중에 하나였고요. 이 디지털 대전환을 또 가속화시킨 것이 코로나라는 또 엄청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뭐 면대면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제 비대면으로 많은 활동들을 하게 되었고, 특히 제가 지금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이 줌이라는 플랫폼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플랫폼인데 지금은 뭐 비대면 회의라거나 혹은 비대면 강의, 원격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 그냥 보편적인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고 줌을 비롯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요. 지금은 뭐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돌아간 그러니까 이제 실내에서 마스크까지 이제 의무로 쓰는 것도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사실 거의 일상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진 상태이지만 이 비대면 환경이 워낙 또 주는 편리함과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디지털 대전환을 계기로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코로나와 디지털 대전환, 그에 따른 디지털 대전환이고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은 이제 비대면 상황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쉬워하는 것이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사람을 만났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을 느끼기 어려운데 이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은 기존의 어떤 미디어 플랫폼보다 어떤 몰입도를 굉장히 높여주거나 혹은 일상생활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오히려 미디어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체험들을 해주게 된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코로나 그리고 이 디지털 대전환 국면에서 굉장히 주목받은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와 메타버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저처럼 이 미디어를 연구하거나 미디어와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 메타버스가 미디어적인 측면이 강할 것이고, 그리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가치 같은 것들이 훨씬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용 동기에 따라서 또 이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아마도 오늘 저한테 이 강의를 의뢰하신 것도 어떤 이 메타버스의 미디어적 측면에 관해서 좀 다루어 볼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성에 의거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은 제가 그 미디어와 메타버스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메타버스라는 이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 쓰일 수 있는지를 메타버스의 범위와 활용성이라는 측면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사회 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어떤 뭐 서비스라거나 국가 정책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국민 혹은 이용자, 그러니까 최종단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와 이용자가 가지고 있는 관계 혹은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쳐 볼까 합니다. 예, 이제 들어가며입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메타버스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논의되는 영화입니다. 레디 플레이어 1이고요. 뭐 아주 오래된 영화는 아닙니다만은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한 지가 이제 등장했다기보다는 자주 거론되게 된 지가 한 2, 3년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레디 플레이 1을 넘어서는 이 메타버스에 관한 영화는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저 그림을 준비를 해봤고요. 메타버스는 제가 제 슬라이드를 뭐 보시면 알겠지만, 메타와 유니버스에서 뒤에 있는 버스를 따온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에 정리한 내용을 읽어드리면, 메타버스는 초월 혹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혹은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모두 좀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메타는 뭐 초월하다, 뭘 넘어서다, 혹은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가상의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제가 뒤에 이 슬라이드를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메타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제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강조를 할 것인데, 뭐뭐에 관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about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영화 비평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메타 영화, 메타 소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예를 들면 음, 영화 속에서 영화에 관한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영화 제작에 관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메타 영화라고 볼 수 있겠고, 소설에서도 소설에 관해서 혹은 소설가가 등장하는 그런 소설들을 메타 픽션 혹은 메타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는 이제 초월 혹은 가상, 그리고 세계에 관한 세계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일단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만나는 행위 자체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가상적인 체험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초월한다라는 것은 저희가 사실은 뭐 물리적인 한계로서 여러 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라는 환경 내에서는 또 물리적으로 실제로 할 수 없는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월한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메타의 의미 중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한 뭐뭐의 관한인데, 결국은 메타버스라는 것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 그러니까 결국 세계에 관한 세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메타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하고요. 이 유니버스라는 용어는 뭐 원래도 굉장히 저희가 일상적으로 또 알고 있는, 또 세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중요한 개념입니다만은, 저희가 사실 마블의 그 영화들 때문에 이제 멀티 유니버스라는 얘기가 많이 쓰이면서 더욱더 일상화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니버스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이제 설명 뭐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근데 이제 이 메타버스로 인해서 물론 영화에서 등장하는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일반인들도 멀티 유니버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제 뭐 일상생활 속에 놓여 있는 나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메타버스 혹은 또 SNS 상에서의 갖고 있는 나의 정체성은 또 다른 정체성.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이제 멀티 유니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미디어 환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제 강의 자료로 돌아오면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가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 메타버스에 대한 선도적인 연구를 꼽히고 있는 2007년에 이루어진 ASF 재단의 정의에 따르면 첫 번째는 가상으로 강화된 물리적 현실과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속적인 가상 공간의 융합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개념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그 정제된 개념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자료의 정의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막 이 개념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뭐 메타버스를 체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결국은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다른 경험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두 메타버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통상 메타버스로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제 특정한 서비스 같은 것들이 나오면 물론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보시는 방송은 뭐 저희가 인터넷 방송 이런 얘기 씁니다만은 이제 명확한 법적인 정의가 존재합니다. 물론 해석의 여지는 굉장히 뭐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한데 이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정해진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이 개념상의 확장성이 존재하고 또 논란도 존재하고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다뤄야 될 것인지 정부에서 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고 뭐 이제 자율 규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강의 후반부에서 조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제 슬라이드로 강의 자료를 돌아오면 소설이나 영화 앞에 메타라는 접두가 붙게 되면 소설에 관한 소설, 영화에 관한 영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저만 아니고 다른 분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왠지 우리 용어로 뭐뭐에 관한보다는 영어 단어 about을 떠올리시면 쉽게 메타가 갖고 있는 중요한 차원의 의미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의미를 메타버스에 적용을 하게 되면 메타버스는 세계에 관한 세계라는 해석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메타버스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고요. 이제 미래에 어떻게 적용될지는 아직까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사실 메타버스라는 게 굉장히 주목을 받다가 지금은 또 코로나 기간보다는 또 이렇게 뭐 관심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서 사실은 많은 기술적인 어떤 기반이나 특성들이 한참 주목을 받다가 또 주목의 대상에서 또 멀어지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에 아바타 2가 개봉돼서 오랜만에 1,000만이 넘는 그 관객을 동원한 그 영화가 되었는데 아바타 1 때 3D 가지고 정말 어마어마한 뭐 이렇게 신기원을 이룰 것처럼 했지만 사실 아바타 이후로는 많이 주춤한 경향. 그래서 지금은 3D 자체를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저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나 이제 어떤 것 이런 관련된 기술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제 메타버스 기술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뭐 지금과 같이 중요한 개념으로 여겨지게 될지 등등에 대해서는 예, 많은 어떤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디지털 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변화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거의 뭐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뭐 절반 이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 디지털 대전환의 개념을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대전환이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사회 전 영역에 디지털화의 영향이 보다 촘촘하게, 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편의를 위해서 기존의 개념들을 바탕으로 문구를 만들어 본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인용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은 정보, 컴퓨팅, 통신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조합을 통해서 공동체의 속성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용한 자료에서 보는 관점이고요. 이 디지털 대전환이 초래하는 어떤 다양한 부작용들도 있습니다. 가령 이제 미디어와 관련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여러분 뭐 필터 버블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정치적 양극화
사회적 의견의 양극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이제 발달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의 속성을 보시면 SNS 서비스는 나와 관련된 혹은 내가 취향이 비슷한 자료들을 추천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때문에 가짜 뉴스가 나오고 허위 조작 정보가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 플랫폼들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진실을 왜곡한다 그래서 이제 포스트 트루스라고도 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플랫폼들이 이용자들의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든 이유는 제가 이제 비대면 선호에서도 또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이용자가 원하는 것들을 추천해주고 그것만 이용하다 보니까 이 디지털 대전환 이전보다 확실히 사회적인 양극화가 오히려 심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적대감 이런 것들이 심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제 슬라이드로 돌아와 보면 오늘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게 되었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이 흐름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대의민주주의 확산 또한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근데 여기서 디지털 대의민주주의는 어떤 얘기냐면 아직까지 투표 자체를 온라인으로 하는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어떤 불신이나 혹은 조작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로 선거를 진행하는 부분은 어렵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디지털을 통해서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우려와 또 부작용에 관한 우려들도 많이 존재하는데 말씀드린 SNS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치적 의견을 교환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지금은 사실 부정적인 측면이 보다 더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준비해온 3일 회계법인 자료에서의 이 디지털 대전환을 설명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면요. 코로나19 과정에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고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경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인구 구조가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 가능 인구 감소인데 사실 이것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제 전체 인류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또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긴 또 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면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또 이러한 어떤 인구 구조 변화의 흐름이 더욱더 이제 좀 심화되는 뭐 부정적으로 심화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이 발달을 하면서 IT 기술의 발달로 이제 시공간의 제약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대면을 선호하게 되는 나홀로 가속화, 사회적 거리두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된 건 아닙니다만은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저런 부분들이 또 이제 뭐 사라질 거라고 기대도 됐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경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대면화가 굉장히 강화되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요즘 식당 가면 상당 부분 그, 갑자기 제가 그 용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그러니까 결제를 사람에게 하지 않고 이제 기계를 통해서 결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제 가장 큰 부작용과 우려가 되고 있는 정치 불신, 정부 불신 등이 심해지면서 정쟁이 격화되고 디지털 대의 민주주의가 확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은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강화된다라는 부분들은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미디어와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의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의 주제가 또 이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디어는 이제 미디어의 단수형인 미디엄이라는 용어를 출발을 했고요. 이 한자어 용어의 번역인 매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미디어라는 용어를 많이 쓰실 거예요. 근데 이제 매체라는 용어도 이제 학술적인 개념으로 미디어의 번역어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어휘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일반적인 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디어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사이와 중간, 그러니까 in between 혹은 도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두 개 다 굉장히 큰 여러 가지 것들을 포괄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사이와 중간의 뜻으로 미디어라는 개념에 접근하게 되면 이제 화폐와 같은 교환 수단, 이제 힘의 전달 수단 등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즉, 미디어는 개념적 정의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개념과는 달리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디어와 유사한 개념으로는 플랫폼을 꼽을 수 있고요. 이제 플랫폼도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기차 플랫폼 이런 그 용어를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만은 디지털 환경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플랫폼은 자신이 콘텐츠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않으면서 공급자와 이용자를 매개해주는 생태계를 의미하고 대표적인 것이 구글,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포털을 들 수 있는데 뭐 약간 다른 얘기인데 이제 우리나라 포털은 다른 나라의 포털과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컨텐츠의 어떤 순위나 이런 것들을 배치해주기 때문에 완전한 의미의 순수한 플랫폼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고 특히 뉴스 배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내가 컨텐츠를 생산해서 이용자에게 매개해주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순수하게 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면서 이용자와 공급자 사이를 그 관계를 설정해 주거나 이용자와 이용자 사이의 관계를 맺게 해주거나 이런 그 기능들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이 지금 전 산업을 주도를 하면서 미디어의 원뜻인 매개에 대한 관심이 또 새삼스럽게 높아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새삼스럽다는 표현을 쓴 것은 이제 저는 이제 미디어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넷플릭스와 같이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접 제작해서 이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도 있기는 합니다. 물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유통시키기도 하고 본인들이 콘텐츠를 사서 유통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플랫폼 개념에 대해서도 복합적인 접근이 가능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나 의미는 원론적인 개념, 즉 중재 기능을 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미디어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는 방송과 같이 컨텐츠를 전달하는 매체라는 개념으로 통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는 방송이라는 개념이 미디어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인터넷이 보편화되고 방송과 유사한 OTT가 활성화되면서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인터넷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미디어라는 단어가 포괄하는 범주가 늘어나면서 플랫폼과 같이 쓰이면서 산업 전 영역에서 미디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디어와 메타버스는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일단 미디어 경험을 심화시키는 기능을 메타버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미디어에서 하던 경험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미디어 혹은 플랫폼을 통해서 가상의 자아가 다른 체험을 경험하게 해준다는 측면에서 경험이 기존의 미디어보다 심화되는 측면이 존재하고요. 이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전에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기반 등이 취약한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디어를 통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경험을 하지 못해서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존재했고 코로나와 기술의 발전이 동반되면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여러분 세컨 라이프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메타버스랑 개념적으로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가상의 자아로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예전에 많이 하시던 싸이월드 이런 것들도 메타버스와 유사한데 이제 싸이월드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다른 형식의 SNS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좀 이제 많이 그 이용률이 떨어졌고 물론 지금도 서비스가 부활되면서 또 이게 사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되게 하나의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와 긴밀히 연관된 개념으로 버추얼 휴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상의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상에서 활동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나와 내가 다른 존재가 되는 거라면 벌추얼 휴먼은 가상의 세계에서만 존재하는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데 이것이 이제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뭐 제가 지금 40대 초반인데 제 또래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아담이라는 가상의 가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화제를 좀 모으다가 성공은 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이미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지금 어떤 이 디지털 대전환 그리고 코로나 그리고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21세기 초반에는 전달해주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 기반의 발전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 차례 강조하게 되는데 반복하게 되는데 메타버스는 인터넷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지만 이용자가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 진화가 이루어진 것은 코로나 전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이미 앞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요. 미디어에 관한 미디어, 세계에 관한 이 세계라는 이 특성이 또 메타버스를 미디어와 갖는 관련성을 좀 높여줍니다. 그래서 메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뜻 중 하나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관한, 즉 about이라는 뜻이 갖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에 관한 미디어, 세계에 관한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정의상 세계에 관한 세계가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메타버스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용자가 또 다른 세계에서 새로운 자아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미디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디어에 관한 미디어라는 의미도 중요하게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첨언을 드리면 제가 뒤에서도 강조를 할 텐데 뭐 이런 식의 강의들이 필요하고 이제 또 저한테 의뢰가 되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 미디어라는 것이 뭐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 용어지만 미디어가 생산되는 방식 혹은 미디어가 활용되는 방식은 갈수록 또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가령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내가 나에게 이 플랫폼이 왜 이 서비스를 추천해 주는지 이용자 입장에서는 절반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플랫폼이라도 본인들이 추천해주는 알고리즘을 100% 공개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용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고 그런 것들을 또 다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또 어떤 공부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에 관한 이해 증진은 앞으로도 더욱더 중요해지게 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의 범위와 활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딜로이트의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 보시면 물리적 세계는 이제 두 가지. 그러니까 공급자와 소비자, 그러니까 즉 산업용 메타버스가 있고 소비자용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산업용 메타버스는 의료, 교육, 산업, 뭐 가상 서비스, 가상 커뮤니티 관리 기타 등이 있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소비자용 메타버스인데 콘서트, 짧은 동영상, 영화, 게임, 아트쇼, 소셜 미디어 등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오늘 두 가지 정도를 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얘기입니다. 최근에 하이브가 SM을 인수하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논란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K-팝의 위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 인구 하면 스포티파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스포티파이라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음악 월정액 서비스계의 넷플릭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멜론 같은 서비스입니다. 거기 보시면 장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락, 뭐 R&B 이런 장르가 있고 하위 분류 중 하나가 K-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K-팝은 이제 미국 시장을 제외하면 미국 시장 다음으로 물론 미국 시장과 규모상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만은 그 아주 위상이 높고요. 그리고 또 하나 K-팝이 선두주자긴 합니다만은 뭐 우리나라 K 콘텐츠도 정말 미국 다음으로 많은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콘서트라는 것이 이제 특히나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은 분들이 콘서트를 가지 못하면서
BTS 혹은 임영웅 이런 우리나라에서 아주 인기가 높고 글로벌한 인지도도 있는 아티스트의 콘서트를 이 메타버스 혹은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한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인기 아이돌 스타들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버추얼 휴먼 성시도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예 그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그 버추얼 휴먼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또 활동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콘서트라는 부분이 하나의 예시가 되겠고 또 하나 산업적으로 가장 많이 주목받고 있는 경우는 게임입니다. 저는 뭐 게임을 많이 하는 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에게 프랙티컬하게 설명해 드리기 쉽진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게임 같은 경우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통해서 하면 어떤 물리적인 어떤 체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게임이 산업적으로 부가가치가 매우 큰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와 게임에 관한 어떤 그 것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인용한 자료를 통해서 제한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메타버스는 하려고만 한다면 결합될 영역이 무궁무진하고 거의 결합되기 힘든 영역이 적다고 할 만큼 이제 아주 많은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뭐 산업별로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 트렌드를 좀 제가 인용한 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제 게임 관련해서는 테크 기업과의 M&A.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을 중심으로 한 기업과 그 IT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업이 있는데 이 게임은 계속 기술 진화에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보니 메타버스의 흐름이 여러 이제 IT 테크 기업과의 M&A 등의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 분야입니다. 제가 앞에서 콘서트 얘기를 드렸는데 메타버스 공간 참여자 거래 수단 구축을 통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NFT처럼 어떤 물리적 그 결제 시스템 혹은 뭐 물리적인 어떤 거래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이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분야에서도 이제 메타버스로 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아주 큰 범주에서 유통과 소비재 측면에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소비자와 디지털 고객 경험을 강화하고요. 소비자가 가상에서 제품을 보다 현실감 있게 경험하도록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하는 측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 완성차 업체, 플랫폼 IT 인프라, 컨텐츠 부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도입 활용되고 있고요. 차량은 점차적으로 IT 플랫폼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테슬라와 같은 그 전자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뭐 IT 핸드폰 없이는 아예 차 자체를 뭐 운영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그 이동수단 자체가 IT와 결합되는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앞으로도 더 심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 또는 관련 기업 M&A를 통해서 메타버스 장비, 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메타버스 활용 마케팅 및 판매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이제 메타버스 비즈니스의 성공 전략을 한번 보시겠는데, 먼저 메타버스의 플랫폼 전략입니다. 메타버스가 지배적인 플랫폼에 합류하거나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거나 기존 서비스에 메타버스 요소를 추가해서 서비스의 확장 등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제 이건 단순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긴 말이 좀 복잡한데, 기존에 굉장히 사명을 메타라는 그 용어로 바꾸기도 한 이제 그 페이스북 같은 어떤 기존의 거대한 플랫폼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추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아예 새롭게 메타버스를 구축하는 두 가지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모든 메타버스에 공통된 얘기인데 디지털 경험을 증강하는 전략 즉 시공간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를 활용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고 고객 업무 방식, 고객 서비스, 사업 모델을 변화시키는 방식입니다. 하나 뭐 이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아예 메타버스 플랫폼 통해서 실시간으로 제가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좀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나 보편화되었고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이거는 제가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되겠지만은 이러한 어떤 비대면 강의도 일종의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 경험을 증강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생태계 확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기술적, 비기술적 요소와 기존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과 구분되는 메타버스만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하고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및 컨텐츠의 경제성을 확보해서 플랫폼을 보유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서 메타버스에 특화된 전략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사회문화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는 크게 이제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뭐 여기 있는 KPMG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KPMG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료는 앞서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린 ASF 재단의 자료를 더 발전시켜서 만든 자료입니다. 보시면 증강현실이 있고요. 이제 뭐 AR은 이제 기술 세계이기도 기술적인 용어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순수하게 오그먼테이션이라는 현실을 증강시킨다는 의미를 조금 집중해서 조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물리적 환경 위에 새로운 제어, 정보 시스템 층을 쌓아 올리는 기술적인 특성으로 메타버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로깅, 뭐 라이프를 또 로깅하는 측면들이 있고요. 외적 환경을 보시면 사회관계에 초점을 맞춘 거울 세계라는 개념이 있고 이건 제가 오른쪽에 있는 자료를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집중해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가상세계입니다. 아바타, 온라인 프로필 등 이용자 개인의 초점을 맞춘 가상세계가 있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현실을 모방한 가상의 세계를 제공하는 VR 기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증강현실 설명을 보시면 현실 공간에 2D,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놓고 예시는 포켓몬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프 로깅 개인의 일상적인 삶과 경험을 가상의 공간에 기록을 하고요. 이를 공유하고 SNS에 활동하는 보여주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는 나이키 트레이닝 클럽이지만 사실 가장 여러분들이 뭐 저도 그렇고요.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의 활동을 공유하는 근데 이제 각각의 플랫폼별 특성이 있죠. 저는 이제 뭐 페이스북을 좀 선호하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쓴 글이나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또 인스타그램을 좋아하십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또 이미지 위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지금 뭐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는 정말 어떤 메타버스에 특화된 서비스들입니다만은 이미 뭐 저희가 SNS 등을 통해서 메타버스는 뭐 상당히 뭐 오랫동안 이용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이상적인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다 보니까 또 여기에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가령 SNS를 통해서 만났는데 실제로 만났을 때 SNS 모습과는 많이 다른 측면으로 인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또 부정적인 일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음으로는 거울 세계, 미러월드입니다. 그래서 실제 세계를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세계라는 측면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가상세계, 현실의 세계를 확장시켜 유지하거나 대안적인 세계관을 구축하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세컨드 라이프나 제페토 같은 것들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많이 얘기되고 있는 메타버스는 이 가상세계에 많이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현실에서 어려운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혹은 다 색다른 체험을 하기 위해서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타버스가 재부상하게 된 배경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메타버스라는 것이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일상화된 것이 그 메타버스가 재부상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기서 제가 인용된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이 되고 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비대면 방식의 원격 회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원격 교육, 원격 의료 등 비대면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식, 신입사원 교육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실과 유사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메타버스에 대한 니즈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피로도가 쌓여가면서 메타버스는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넘어선 더 나은 사회적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 메타버스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고 이런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울 세계의 특성을 지닌 메타버스는 가상의 공간에서도 현실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나기 어렵거나 혹은 실제로 만나기가 싫지만 또 어떤 만남의 경험을 하고 싶은 이용자들에게는 그런 경험을 제공해줬고 코로나가 종식된 지금도 사실 저희가 물리적으로 만나기보다 가상의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유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소비 목적보다는 사회적 관계 형성과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이용하고자 하고 있는 사용자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증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MZ세대의 부상입니다. 이제 알파세대 얘기도 하고 있는데, MZ세대의 특성이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자유롭게 오가면서 아바타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들도 있고요. 그래서 MZ세대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아바타에 반영하고 아이돌 화장법부터 명품 의상, 신발 등을 아바타에 적용해서 이제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특히 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불리면서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데요. 이제 제가 이제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뭐 옛날엔 이런 것도 많이 썼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그 2006년 뭐 이때, 네, 이때만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우리는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가 등장하게 되면 미디어 이용 환경이 완전히 바뀔 것이다. 근데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어떤 메타버스가 정말로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에 굉장히 좀 최적화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를 일방적으로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를 창작하고 이를 타인에게 공유하고자 하는 프로시머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있는 강의는 제가 의뢰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뭐 저도 이제 줌 등을 통해서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것도 메타버스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기술적 기반이나 플랫폼 네트워크가 성장한 부분도 메타버스가 재구성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필요한 다양한 기술적 인프라가 진화 중이고요. 그래서 가상세계를 현실과 유사하게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고사양의 어떤 GPU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5G 등이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VR과 AR 환경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와 관련해서 또 굉장히 위험성도 커진 게 메타버스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디지털 기술에 관한 의존도가 아주 높으니까 뭐 이제 저희가 카카오 대랑 같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또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이렇게 발달하면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로 이렇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또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하는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이제 네 가지 차원으로 이 메타버스에 관해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먼저, 문화적인 접근입니다. 첫 번째, 이제 이용자 경험이 심화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용자가, 증강된 현실에서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완전히 다른, 나의 정체성을 구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용자 경험의 심화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라는 개념이 또, 재설정이라는 거창한 표현을 썼지만은, 이제 뭐, 보다 좀 정확하게 얘기하면, 미디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뭐, 저같이 미디어를 연구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요.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요. 그리고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왜냐면 이제 물리적 공간만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이제 인식들로 이제 조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공간 인식이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규범적인 문제들인데요. 이제 새로운 규범적 공간의 등장. 그러니까 이미 뭐 메타버스 서비스가 활발화되기 전부터 그 페이스북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가상 공간 내에서의 갈등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규범적 공간의 등장이라는 어떤 굉장히 큰 틀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 부분은 제가 법제도적인 접근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등장하게 되고 또 새로운 자아가 등장하기 때문에 새로운 인격이 등장해서 또 여기에 대해 또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또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규범적인 공간을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법적 정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뭐 예를 들면 메타버스 상에서 충분히 범죄나 혹은 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랄까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법 제도적으로 메타버스 공간에서 조율해야 될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를 포함한 인터넷 공간은 사실 기본적으로는
자유로운 공간.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이를 예로 들었는데, 사실 그 근대화 초기, 그러니까 20세기 초기, 어, 이제 본격적으로 20세기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1945년 이후, 양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서의 어떤 사회에 진입한 많은 산업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터넷 영역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이 규제를 하되 사업자나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율 규제라는 부분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고, 하지만 자율 규제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과연 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어떻게 법 제도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격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사이버 공간에서 새로운 자아가 등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인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지는, 어찌 보면 저는 이제 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어떤 법 체계 틀을 바꿀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들도 또 주목해서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 관한 말씀도 앞서 드렸는데, 경제 경영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미디어 산업이 새롭게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 기본이 마켓 디피니션에서 시장 획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장 획정이라는 용어보다는 마켓 디피니션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마켓 디피니션 표현을 썼는데, 근데 이제 새로운 시장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시장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관한 부분들이 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산업적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M&A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는 분들 보시면 애플이나 구글 M&A를 치면 애플이나 구글이 어떤 회사를 어떻게 인수해서 어떻게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갔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M&A라는 것은 이 시장의 변화를 어떤 선도하는 그 역할을 하는데, 메타버스 개념이 주목받게 되면서 또 엄청난 또 M&A들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와 이용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용자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제 디지털 문해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에 관한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미디어 혹은 미디어가 아니더라도 어떤 산업이라도 주요한 주체는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물건을 소비하거나 혹은 정책 위반의 대상이 되는 국민, 그리고 미디어를 소비하는 이용자, 이 세 가지 요소가 기본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용자나 뭐 사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나 이용자가 될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이 될 것인데, 1차적으로 이 이용자나 소비자는 모든 산업과 정책의 대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고요. 근데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 디지털 문해력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미디어 환경이 복잡화되고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는 일이 정말 앞으로 중요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뭐 다시 한번 한번 조금 이따 다시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면, 디지털 문해력이란 디지털 리터러시 혹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번역 용어로 디지털 미디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리빙스턴이라는 아주 이 디지털 문해력과 관련해서 저명한 학자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다양한 맥락을 가로질러 메시지에 접근하고 평가하고 메시지를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와 정보에 관한 리터러시는 인간 공동체 글로벌 지식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하는데 필수적인 능력으로 주목받고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미디어 문해력 리트러시가 중요한 이유가, 제가 앞서서 알고리즘 얘기도 해드렸는데요. 가령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워낙 추천 서비스가 많으니까 아마 유튜브를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계속 보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막 보다가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도 추천해주니까 계속 보는 것이죠.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매체를 뭐 그다지 의식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게 이제 뭐 업무를 통해서 업무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이렇게 뭐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어떤 그 여가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미디어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꼭 그렇게 성찰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제 어떤 미디어를 소비를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인 어떤 시간 혹은 어떤 비용을, 그러니까 돈이죠. 투입되는 돈을 조금 뭐랄까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소중한 기회 자원을 활용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알고 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썼던 논문에서 했던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상의 정의를 종합해 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 기술적인 활용 능력에서부터 미디어의 내용을 이해하는 독해 능력,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하는 창작 능력까지 포함하는 중요한 개념이고 이 메타버스가 발전하고 있는 이 디지털 대전환 환경에서는 이용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보시면 디지털 환경은 더욱 고도화되어 가고 있고요. 데이터 기반 알고리즘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 문해력을 갖추지 못하면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해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문해력이 강조되는 초창기에는 디지털을 통한 참여가 강조되었지만 이제는 참여를 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OECD에서 얘기하고 있는 디지털 시민이 되기 위한 역량을 보시겠는데 접근학 역량, 그리고 사회적으로 소통할 역량, 그리고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야 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지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메타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